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앞.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와이퍼가 찢어질 듯 춤을 춰도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고약한 날씨였습니다. 서울의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붉은 브레이크 등이 빗물에 번져 마치 누군가가 흘리는 피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인여 씨는 뻐근한 허리를 두드렸습니다.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 하루 12시간 운전되는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빚 때문도 생활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텅 빈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워서였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하나뿐인 아들마저 연락을 끊은 지 3년. 택시 안의 좁은 공간만이 그녀가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으리으리한 주상복합 아파트 정문이었습니다. 회전문이 돌아가고 화려한 옷차림의 남녀가 우산을 쓰고 걸어 나왔습니다. 남자는 키가 훤칠했고 여자는 연예인처럼 예뻤습니다. 남인여 씨는 습관처럼 룸미러를 보며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빗속을 뚫고 다가오는 남자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비친 순간 남인여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눈매, 콧날, 그리고 입가에 있는 작은 흉터까지. 3년 전 가난한 집구석 지긋지긋하다며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던 아들 최부류였습니다. 남인여 씨는 반사적으로 서랍에 있던 검은 마스크를 꺼내 썼습니다. 모자도 푹 눌러 썼습니다. 반가움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초라한 택시기사가 된 어미를 아들이 어떻게 볼까, 그게 무서웠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차가운 빗바람과 함께 낯익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빨리 타. 비 다 맞잖아. 어우, 자기야. 옷 다 젖었어. 이 날씨에 택시 잡기 진짜 힘들다. 두 남녀가 뒷좌석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좁은 택시 안이 순식간에 고급 향수 냄새와 빗물 냄새로 뒤섞였습니다. 남인여 씨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장갑 낀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내 새끼, 내 아들 불효야. 목구멍까지 차오른 이름을 꿀꺽 삼켰습니다. 목적지를 묻기도 전이었습니다. 아들이 코를 킁킁거리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기사 양반, 차에서 이게 무슨 냄새요? 남인여 씨는 흠칫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아, 비가 와서 좀 눅눅하지요? 죄송합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깔고 쉰 소리를 섞어가며 대답했습니다. 행여나 아들이 목소리를 알아챌까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어미의 목소리 따위엔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코를 자극하는 그 냄새에만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눅눅한 게 아니라 무슨 쉰내 같은 게 나는데? 차 청소 안 해요? 내가 지금 중요한 미팅 가는 길인데 옷에 냄새 배면 어쩔 거야? 비수 같은 말이었습니다. 3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가 안부도 걱정도 아닌 타박이라니요. 남인여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 냄새는 쉰내가 아니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며 흘린 땀 냄새였고 아픈 허리에 덕지덕지 붙인 파스 냄새였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가 손으로 코를 부채질하며 거들었습니다. 자기야, 원래 이런 택시들은 다 그래. 나이 든 분들이 운전하면 특유의 그 노인 냄새 같은 거 있잖아. 그냥 창문 좀 열자. 비 오는데 창문을 어떻게 열어? 아, 짜증나네 진짜. 기사 양반, 방향제 없어요? 좀 뿌려봐요. 아들의 재촉에 남인여 씨는 떨리는 손으로 대시보드 위에 방향제를 집어들었습니다. 싸구려 레몬 향이 좁은 차 안에 퍼졌습니다. 그 향기가 남인여 씨의 비참한 마음을 덮어주기는커녕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남인여 씨가 겨우 입을 떼었습니다. 강남 인터컨티넨탈 호텔이요. 빨리 좀 갑시다. 냄새 때문에 머리 아프니까. 택시가 빗길을 뚫고 출발했습니다. 룸미러 속 아들은 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남인여 씨는 힐끔힐끔 아들의 얼굴을 훔쳐보았습니다. 살이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얼굴이 좋아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나 보네. 모욕을 당하고도 자식 걱정부터 앞서는 자신이 남인여 씨는 한심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기꺼이 든든한 나무가 되려 합니다. 허나 그 그늘이 너무 짙으면 자식은 스스로 빛을 찾는 법을 잊고 맙니다. 진정한 사랑은 품 안에서 비를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친 비바람 속에 홀로 세워두는 것. 뼈를 깎는 그 아픔을 견디는 것이야말로 내 아이를 진짜 사람으로 키워내는 부모의 마지막 산통입니다. 본 영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건강한 삶과 즐거운 인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가 건강과 재물의 기운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울러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들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 전무님.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걱정 마십시오.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제 집은 확실하게 챙기는 겁니다. 아들은 거만하게 다리를 꼬며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티가 물씬 났습니다. 남인여 씨는 속으로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만 잘 살면 됐다. 어미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전화기 너머 상대방이 가족 이야기를 꺼낸 모양입니다. 아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더니 남인여 씨의 귀를 의심케 하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가족이요? 에이, 전무님도 참. 제가 고아나 다름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인여 씨의 발이 엑셀 위에서 움찔했습니다. 차가 덜컹거렸지만 아들은 통화에 열중하느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가셨고 어머니는 안 계신 셈 치고 삽니다. 시골 어디 처박혀서 노망이나 안 났으면 다행이죠. 쿵! 남인여 씨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 계신 셈 치고 산다니. 시골에 처박혀 노망이라니.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었습니다. 남편이 빚보증 잘못 써서 남긴 빚 갚느라 식당 설거지부터 파출부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 억척스러운 세월 동안 아들 기죽이지 않으려 메이커 운동화 사신기고 과외비 밀리지 않으려 피를 팔았던 어미였습니다. 어머, 자기는 어머님 살아계시긴 한 거야? 옆에 탄 여자가 콧소리를 섞어 물었습니다. 몰라.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 끊은 지 오래야. 솔직히 말해서 수준이 맞아야 대화를 하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노인네가 아들 앞길 막는 거 드라마에서 많이 봤잖아. 난 그렇게 안 살아. 아들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남인여 씨의 귓가에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룸미러로 보이는 아들의 얼굴이 낯설다 못해 징그러워 보였습니다. 남인여 씨의 손이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가죽 장갑이 비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가에 고였던 눈물이 순식간에 말라버리고 그 자리에 뜨거운 불덩이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널 그렇게 키웠구나.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어서 내 앞길 막는 걸림돌로 키웠구나. 택시는 어느덧 올림픽대로에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남인여 씨의 눈에는 이제 그 무엇보다 선명하게 가야 할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양반,
운전 좀 살살합시다. 차가 왜 이렇게 덜컹거려? 차 안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밖에서는 세상을 집어삼킬 듯 빗줄기가 차체를 때리고 있었지만 택시 안은 고급 향수 냄새와 인간의 욕망이 뒤섞여 비릿한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남인여 씨는 룸미러를 힐끔거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귀는 당나귀 귀처럼 커져서 뒷좌석의 숨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좋은 것만 먹여놨더니 성대가 아주 미끄럼틀이야. 남인여 씨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 밥은 먹고 다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궁금해 잠 못 이뤘던 밤이 수천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눈앞에 나타난 아들은 어미가 알던 그 최부료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야, 근데 우리 신혼집 말이야. 옆에 앉은 여자가 그 예쁘장한 입술로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남인여 씨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반포자이 그거 30억 넘는다며. 우리 예산으로 가능해? 오빠가 모아둔 돈이랑 우리 아빠가 해주는 거 합쳐도 좀 부족하잖아. 남인여 씨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30억? 아이고, 네 집게 이름인가. 30억이. 평생 택시 핸들 돌려도 3억 만지기 힘든 게 서민의 삶이거늘 아들놈은 대체 무슨 재주로 그런 큰 돈을 입에 올리나 싶었습니다. 아들이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거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누구야? 대기업 최 이사님 아니냐. 그리고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 믿는 구석? 주식 대박이라도 났어? 아니, 주식보다 더 확실한 거. 생물학적 자산이라고 해두지. 생물학적 자산. 남인여 씨는 그 단어가 생소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별 희한한 말을 다 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아들의 말에 남인여 씨는 하마터면 브레이크를 밟을 뻔했습니다. 우리 본가 있잖아. 미아동 주택. 남인여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미아동 주택. 남편이 죽기 전 남긴 빚을 갚고 식당 설거지부터 파출부까지 안 해본 일 없이 굴러서 겨우겨우 지켜낸 20평짜리 낡은 단독주택. 남인여 씨에게는 집이 아니라 자신의 뼈와 살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거 지금 재개발 이슈 있어서 값 좀 올랐어. 못 받아도 10억은 받아. 그거 팔면 딱 맞아. 10억? 남인여 씨는 기가 찼습니다. 이 녀석아, 그 집 팔면 네 애미는 어디 가서 사냐? 서울역 지하도에 박스 깔고 누우랴? 그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손님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의 진심이 궁금했습니다.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거기 어머님 사신다며. 집 팔면 어머님은 어디 가셔? 남인여 씨는 침을 꼴깍 삼키고 아들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사람이면 지 낳아준 애미 갈 곳은 마련해 주겠지 하는 일말의 기대. 신락 같은 희망이 빗물처럼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창밖을 보며 심드렁하게 뱉었습니다. 아, 엄마. 에이, 늙은이가 넓은 집 필요 없잖아. 관리하기도 힘들고. 공기 좋은 데로 보내드려야지. 공기 좋은데? 전원주택 같은 거? 비슷해. 경기도 외곽에 요양병원 괜찮은 데 많아. 시설 좋고 밥 잘 나오고 또래 노인네들 많아서 심심치도 않고 거기다 모셔다 드리면 효도하는 거지 뭐. 남인여 씨의 가슴 속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양병원. 멀쩡히 두 발로 걸어 다니고 하루 12시간씩 택시 모는 애미를 멀쩡한 생사람을 요양병원에 가두겠답니다. 그것도 효도라는 포장지를 씌워서 말입니다. 이런 호로 자식을 봤나?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미역으로
내 목을 감았어야 했다. 남이녀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입가에는 비소가 걸렸습니다. 기가 막히니 눈물보다 헛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기 효자네. 나 같으면 섭섭할 것 같은데. 여자가 콧소리를 내며 아들의 가슴팍을 툭 쳤습니다. 끼리끼리 논다더니 여자도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섭섭하긴 뭐가 섭섭해. 솔직히 말해서 그 집 아버지가 남긴 거잖아. 그럼 반은 내 몫이지. 엄밀히 따지면 내가 내 권리 찾는 거야. 그리고 엄마도 이제 갈 때 다 됐어.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 저번에 통화해보니까 말도 어눌하더라고. 치매기가 보여. 집에 혼자 두면 불이라도 내지. 위험해. 남이녀 씨는 핸들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습니다. 치매? 내가 치매라고? 전화번호부 100개를 달달 외우고 서울 시내 지도를 머릿속에 넣고 다니는 내가 치매라니. 3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던 놈이 내 목소리가 어눌한지 꾀꼬리 같은지 어떻게 안단 말이냐. 없는 병까지 만들어 애미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아들. 돈 앞에서는 부모도 천륜도 없는 괴물이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앞유리를 부술 듯 때려댔습니다. 와이퍼가 뿌드득 뿌드득 소리를 내며 힘겹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남이녀 씨가 일을 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때 아들의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친구인 모양이었습니다. 야, 박 사장. 그래, 나 지금 상견례 가잖아. 하하, 걱정 마라. 내가 누굴 닮았냐? 우리 아버지 닮아서 사업수완 하나는 끝내주잖아. 남이녀 씨는 룸미러로 아들의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아버지 닮았다는 말에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네 아비가 어떻게 살다 갔는지 알기나 하냐? 빚보증 서서 전 재산 날리고 미안해서 술만 퍼마시다 간 양반이다. 너 대학 보낸다고 막노동판 나가서 벽돌 치다가 허리 부러진 양반이야. 내가 사업수완이 좋다고? 그건 내 아비 피가 아니라 내 피를 빨아먹고 커서 그런 거다.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효가 초등학교 때 급식비 낼 돈이 없어 쩔쩔매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남이녀 씨는 아들 기죽지 않게 하려고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받은 꼬깃꼬깃한 지폐를 다림질해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불효야, 돈 없다고 기죽지 마라.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그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 눈물을 닦아주던 그 착한 아들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언제부터 저렇게 돈 냄새만 쫓는 괴물이 되어버린 걸까요? 전화기 너머 친구가 무언가 물어본 모양입니다. 아들이 킬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 야, 말도 마라. 촌스러워서 어디 내놓지도 못해. 저번에 회사 근처 왔길래 내가 그냥 가라고 했다. 쪽팔리게 몸빼 바지 입고 와가지고는 직원들이 볼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아냐? 그냥 죽은 셈 치고 산다니까. 호적에서만 엄마지 나한텐 남보다 못한 존재야. 남이녀 씨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3년 전 아들 회사 승진 축하한다고 떡을 해들고 찾아갔던 날이었습니다. 몸빼 바지가 아니라 시장에서 제일 비싼 원피스를 사입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로비에 나오지도 않고 경비원을 시켜 떡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받은 모멸감이 아들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사살된 것입니다. 남보다 못하다. 남이녀 씨가 저도 모르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행히 빗소리에 묻혀 아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이녀 씨의 눈빛은 이제 슬픔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자식을 끊어내려는 어미의 서슬 퍼런 결단이었습니다. 그래, 남보다 못하다 이거지. 내가 너한테는 촌스럽고
쪽팔리고 돈만 뜯어낼 호구로 보이는구나. 남이녀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택시는 강남 호텔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5성급 호텔?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이 썩어 빠진 정신머리를 뜯어 고치기 전까지 내 아들 최부류는 단 한 발자국도 꽃길을 걷지 못할 것입니다. 손님, 남이녀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아까보다 훨씬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태풍의 눈 같은 고요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네, 왜요? 아들이 짜증 섞인 투로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이 참 불쌍하시네요. 뭐요? 이 아줌마가 진짜. 아들이 의자를 발로 뻥 찼습니다. 남이녀 씨의 등허리에 충격이 전해졌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댁 같은 자식을 둔 부모가 불쌍해서요. 죽은 셈 치고 산다는 그 어머니가 알면 참 기가 막히겠다 싶어서. 이봐요. 운전이나 똑바로 해. 당신이 남의 가정사에 왜 끼어들어? 신고하기 전에 입 다물고 가. 옆에 있던 여자도 거들었습니다. 아니, 기사님. 진짜 너무하시네. 서비스 정신이 꽝이야, 꽝. 내리면서 별점 테러할 거야, 진짜. 별점 테러. 남이녀 씨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별점? 줘라, 줘. 별점 빵점을 줘도 상관없다. 나는 오늘 내 인생의 5점을 지우러 가는 길이니까. 택시가 톨게이트를 지났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결제가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기계적인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남이녀 씨와 아들 사이의 천류는 이제 결제 취소 처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남이녀 씨는 엑셀을 꾹 밟았습니다. 속도계 바늘이 100km를 넘어 120km를 향해 치솟았습니다. 빗길에 차가 좌우로 흔들렸지만 그녀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줌마, 왜 이래? 속도 줄여. 죽고 싶어 환장했어? 아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자도 겁에 질려 깍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이녀 씨는 룸미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30년 전 천둥 칠 때면 무섭다고 엄마 품에 파고들던 그 어린아이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불효야. 엄마는 널 위해서라면 심장이라도 꺼내줄 수 있었다. 그런데 내가 원한 건 내 심장이 아니라 내 피를 팔아 만든 돈이었구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마스크를 적셨습니다. 짭짤한 눈물 맛이 입가에 번졌습니다. 그것은 모성애의 맛이 아니라 각성의 맛이었습니다. 죽고 싶어 환장한 건 내가 아니라 너다. 남이녀 씨가 나지막이 은조렸습니다. 뭐라고요? 안 들려. 차 세우라고. 그래, 세워주마. 아주 확실하게 세워주마. 남이녀 씨는 고속도로 갓길이 넓어지는 구간을 포착했습니다. 저 멀리 비상주차대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핸들을 오른쪽으로 급하게 꺾었습니다. 타이어가 빗물 젖은 아스팔트를 긁으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체가 크게 휘청거렸고 뒷좌석의 아들과 여자는 서로 부딪히며 나동그라졌습니다. 택시는 비상주차대 끝자락에 아슬아슬하게 멈춰 섰습니다. 시동은 꺼지지 않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 미친 아줌마야. 아들이 씩씩거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그 잘난 대기업 이사의 품격은 온데간데 없고 겁에 질린 못난 사내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당장 내려와. 경찰 부를 거야. 당신 이름 뭐야? 택시 회사 어디야? 아들이 운전석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남이녀 씨는 천천히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찰칵하는 소리가 총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룸미러를 보며 마지막으로 머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조수석에 던졌습니다. 헝클어진 흰머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스크를 벗어내렸습니다. 차 안에 조명등을 켰습니다. 노란 불빛 아래 주름진 남인여 씨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한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남인여 씨는 몸을 돌려 뒷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이름 궁금하냐? 아들은 삿대질하던 손을 허공에 멈춘 채 입을 딱 벌렸습니다. 눈동자가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 부른다고? 그래, 불러라. 불러서 말해라. 페류나 자식놈이 늙은 애미 고려장 지내려다 딱 걸렸다고. 남인여 씨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불효야. 30억짜리 신혼집? 10억짜리 내 집? 꿈 깨라. 오늘부로 그 돈은 국고에 기부될 거다. 아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너무 놀라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여자는 영문을 몰라 아들과 남인여 씨를 번갈아 보며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자기야, 아는 사람이야? 남인여 씨가 여자에게 시선을 돌리며 피식 웃었습니다. 아가씨, 사람 볼 줄 모르네. 저런 놈이랑 결혼하면 아가씨 인생도 나처럼 된다. 내가 인생 선배로서 해주는 마지막 조언이다. 그리고 다시 아들을 노려보며 남인여 씨가 사자우를 토해냈습니다. 내려. 천둥이 콰르릉 치며 남인여 씨의 말을 대신해주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현실을 자각한 듯 엄마 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인여 씨의 마음속 법정에서 최부료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량은 무기징역이 아닌 무기절연이었습니다. 차 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밖에서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차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차 안의 공기는 마치 진공 상태처럼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룸미러 속 아들 최부료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르딩딩해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 조금 전까지만 해도 노인네, 냄새난다. 고려장 운운하던 그 기세등등하던 대기업 이사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남인여 씨는 그 꼴이 우스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내 놈도 사람이긴 하구나. 애미 얼굴 보니 놀라긴 하는 걸 보니.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뒷좌석을 향해 앉았습니다. 운전석 시트가 삐그덕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심판의 망치 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왜? 귀신이라도 본 얼굴이냐? 아, 죽은 셈 치고 산다고 했으니 귀신 본 게 맞긴 하겠네. 남인여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가운 비수처럼 아들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아니, 엄마가 왜? 여기서 운전을. 왜? 내 대학 등록금 대느라 식당 설거지하던 애미가 이번엔 택시 핸들 잡으니까 쪽팔리냐?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몰랐죠. 진짜 몰랐어요. 아들이 변명이랍시고 웅얼거렸습니다. 남인여 씨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몰랐다? 그게 더 나쁜 죄라는 걸 이 멍청한 놈은 모르는 모양입니다. 몰랐으면 그 폐륜 막말이 용서가 되냐? 낯선 노인이면 냄새난다고 멸시하고 요양원 보내라 말아 떠들어도 되는 거냐? 그때 옆에 있던 여자가 사태 파악을 한 듯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자기야, 이분이 진짜 어머님이야? 여자의 눈이 동그라졌습니다. 자기, 나한테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고 했잖아.
미국에 계신 큰아버지가 도와주신다고 했잖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아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남인여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국 큰아버지? 내 남편 형님은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나르신다. 소설을 써도 아주 대하소설을 썼구나. 남인여 씨가 여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내 아들놈이 사기꾼 기질이 좀 있어요. 아비 없이 자라 그렇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오냐오냐 키웠더니 아주 입만 열면 구라가 술술 나오는 괴물이 됐네.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아들이 갑자기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격이었습니다. 지금 세라 앞에서 제 체면이 뭐가 됩니까? 일단 출발해요. 호텔 가서 이야기해요. 호텔 가서. 이 와중에도 체면 타령. 남인여 씨의 인내심이라는 얇은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텔? 남인여 씨가 씹어뱉듯 되물었습니다. 그래, 호텔. 5성급 호텔. 그녀는 운전석 옆에 놓여있던 방향제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아까 아들이 냄새난다고 뿌리라던 그 싸구려 레몬 향 방향제였습니다. 너는 이 냄새가 싫다고 했지? 쉰내나고 썩은 내난다고. 남인여 씨는 방향제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뒷좌석을 향해 정확히 아들의 그 비싼 이태리제 양복을 향해 내용물을 촥 뿌렸습니다. 으악, 엄마, 뭐 하는 짓이야? 아들이 비명을 지르며 옷을 털어냈습니다. 액체가 튀어 여자에게도 묻었습니다. 차 안은 순식간에 독한 인공향으로 진동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향기냐? 이제 좀 살만하냐? 남인여 씨가 소리쳤습니다. 천둥 소리보다 더 큰 어미의 호통이었습니다. 내 코에 냄새나는 그 쉰내. 그게 뭔지나 아냐? 내 놈 대학 갈 때 등록금 낼 돈 없어서 내가 새벽 인력 시장 나가서 시멘트 포대 나르고 받은 돈. 그 돈에서 나는 땀 냄새다. 엄마, 내 놈 유학 간다고 설치 때 내가 식당 주방에서 10년 묵은 하수구 뚫으면서 뒤집어 쓴 똥물 냄새고, 내가 입은 그 명품 팬티 사입히려고 내가 남의 집 변기 닦으면서 맡은 락스 냄새다. 남인여 씨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쿵, 쿵, 멍이 들도록 쳤습니다. 이 냄새가 너를 사람 만들겠다고 발버둥 친 내 인생의 냄새야. 그런데 뭐, 썩은 내, 역겨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남인여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건 반성이 아니라 그저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비겁한 침묵이라는 것을. 내려. 남인여 씨가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네. 비 오는데 어디를. 내리라고. 내 차는 썩은 내가 나서 5성급 호텔 못 가니까. 너희 같은 고귀한 분들은 여기서 내려서 그 잘난 다리로 걸어가. 남인여 씨는 운전석 도어의 잠금 해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철컥. 어머니, 미치셨어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내려요. 고속도로 한복판이잖아요. 안 내리면 핸들 꺾어서 저 가드레일 들이받고 다 같이 죽는 거야. 너 선택해. 빗속을 걸을래? 아니면 애미랑 같이 황천길 갈래? 남인여 씨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여자는 정말로 핸들을 꺾을 기세였습니다. 아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듯 문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아, 알았어요. 내릴게요. 내리면 되잖아요. 아들이 황급히 차 문을 열었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차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 차가워. 옆에 있던 여자도 덩달아 쫓겨나듯 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50만 원짜리 헤어 메이크업이 빗물에 순식간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갓길에 서서 처량하게 비를 맞았습니다.
지나가는 대형 트럭이 일으킨 물보라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흙탕물이 튀어 아들의 흰 셔츠가 걸레짝처럼 더러워졌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줘.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아들이 창문을 두드리며 애원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남인여 씨는 창문을 아주 조금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만 내렸습니다. 불효야. 엄마, 나 추워. 문 열어줘. 잘 들어라. 내가 말한 그 10억짜리 집. 그리고 내 남은 목숨값. 남인여 씨는 룸미러가 아닌 직접 고개를 돌려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너한테는 단돈 10원도 안 간다. 내가 그 돈으로 엿을 사 먹든 기부를 하든 불을 쏘시개로 쓰든 내 마음이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 아들 최부료는 3년 전에 죽었다. 어머니, 세라 보는데 이러지 마세요. 제발요. 그리고 아가씨. 남인여 씨의 시선이 비에 젖은 생쥐꼴이 된 예비 며느리에게 향했습니다.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 알지? 근데 이건 똥차도 아니고 폐차야. 침수된 폐차. 내가 수거해 갈 테니 아가씨는 살 길 찾아가요. 이런 놈이랑 엮이면 아가씨 인생도 시궁창 냄새 나게 될 거야. 남인여 씨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아들의 절규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엄마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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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남인여 씨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부흥 마이너스. 택시가 빗물을 튀기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두 남녀가 서로를 탓하며 삿대질을 하고 밀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는 모습이 점처럼 작아졌습니다. 차는 다시 고속도로 본선에 합류했습니다. 남인여 씨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핸들을 두드리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은 통쾌함이었고 동시에 뼈를 깎는 아픔이었습니다. 자식을 버린 어미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입니다. 오늘 그녀는 제 살을 도려내는 수술을 마취도 없이 혼자 해낸 것입니다. 한참을 울부짖던 남인여 씨가 눈물을 쓱 닦았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트로트 가수의 신나는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그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지. 자식이 무슨 벼슬이라고. 남인여 씨는 룸미러를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하지만 후련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남인여 고생했다. 이제 진짜 너를 위해 살아라. 그 썩은 내 나는 놈들은 잊어버리고 향기 나는 인생 살아라.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젖은 도로를 비쳤습니다. 남인여 씨의 택시는 그 빛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했습니다. 그 시각 갓길에 버려진 최부료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아, 최부료. 너 이게 다 뭐야? 너희 집 부자라며. 어머니 안 계신다며. 약혼녀 강세라가 하이힐을 벗어들고 소리쳤습니다. 아니, 세라야, 내 말 좀 들어봐. 이게 다 오해가. 오해? 택시 기사가 내 엄마라며. 대학 등록금도 피 팔아댔다며. 너 완전히 사기꾼 아니야? 세라는 신고 있던 하이힐을 아들에게 집어던졌습니다. 아, 너랑 결혼? 꿈깨. 나 이대로 가면 우리 아빠한테 다 말할 거야. 너희 회사에도 다 까발릴 거라고. 이 페류나 자식아. 남인여가 말했던 참교육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비키세요. 저 여기 예약자라고요. 강세라 씨 예약. 종업원들이 기겁하며 막아서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그 사이를 뚫고 한 남자가 허겁지겁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최부류였습니다. 그의 몰골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이태리제 명품 양복은 흙탕물에 젖어 걸레짝처럼 축 늘어졌고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은 미역 줄기처럼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한쪽 구두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맨발에 양말만 신은 채 절뚝거렸습니다. 지나가는 손님들이 코를 막으며 길을 비켰습니다.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최부류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상견례라는 마지막 동아줄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매화라고 적힌 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최고급 다다미 방, 정갈하게 차려진 가이세키 요리, 그리고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 예비장인인 강 회장, 예비장모,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을 연 최부류에게 꽂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다가 사고가 좀 있어서. 최부류가 헐떡이며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최부류는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어이고 어디 다친 데는 없나? 하고 걱정해야 정상인데 세 사람의 눈빛은 마치 벌레를 보는 듯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특히 예비장모는 명품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완전히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꼴이 좀 이렇죠. 오는 길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차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최부류가 준비해둔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방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서려 했습니다. 강 회장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거기서 한 발짝만 더 들어오면 내 손에 죽는다. 어디서 시궁창 냄새를 풍기면서 내 밥상머리에 들이밀어? 여기가 내 놈 안방인 줄 알아. 강 회장이 찻잔을 집어 던질 듯이 소리쳤습니다. 최부류는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사고는 내가 난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난 거지. 최부류, 연기 그만해. 역겨우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이 사람 지금 덤프트럭에 바친 게 아니라 자기 엄마한테 쫓겨난 거예요. 뭐, 세라야.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늙은 노무한테 고려장 운운하다가 그 자리에서 짐짝처럼 버려진 거라고요. 그 택시 기사가 바로 이 사람 친엄마였어요. 콰르릉. 최부류의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천둥이 쳤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자네 어머니가 택시 기사라는 게, 그리고 자네가 어머니를 버리려 했다는 게. 아니, 아버님, 오해입니다. 어머니가 택시를 하시는 건 맞는데 제가 버리려던 게 아니라 어머니가 치매기가 좀 있으셔서. 닥쳐. 강 회장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식기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튀어올랐습니다. 사내놈이 가난한 건 용서해도 천륜을 저버리는 건 용서 못해. 내 딸을 그딴 콩가루 집안, 아니 페류나 집안에 보낼 것 같아? 예비장모가 손수건 너머로 비명을 지르듯 거들었습니다. 어우 여보, 더 말 섞지 마요. 냄새나서 머리 아파 죽겠어요. 무슨 하수구에서 기어 나온 것도 아니고 악취가 진동을 하네. 진동을 해. 냄새. 또 그놈의 냄새. 아까 어머니가 뿌려댄 방향제 냄새와 빗물 비린내, 그리고 자신의 식은땀 냄새가 뒤섞여 최부류 자신도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했던 냄새난다는 말이 부메랑이 되어 정확히 자신의 심장에 꽂히고 있었습니다. 세라야. 한 번만 봐줘. 내가 다 설명할게. 응? 우리 사랑하잖아.
최부료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세라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세라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부모한테 버림받은 남자랑은 결혼 못해. 아니, 안 해. 그리고 너 회사에도 알릴 거야. 내가 어떤 인간인지. 우리 아빠 인맥 알지? 너네 사장님이랑 골프 치는 사이인 거. 너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 책상 빠져 있을 줄 알아. 최부료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파혼도 모자라 실직까지 인생의 모든 기둥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보안 요원, 뭐해? 이거지 같은 놈 당장 끌어내.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들어와 최부료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이거 나 최부료야. 나 이사라고. 아버님, 한 번만요. 세라야. 최부료는 짐승처럼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복도에 있던 손님들이 혀를 차며 구경했습니다. 그의 벗겨진 양말 사이로 흙탕물이 묻은 발가락이 처량하게 드러났습니다. 최부료는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비는 여전히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얼씬거리면 영업방해로 신고합니다. 보안 요원이 퇴하고 침을 뱉고는 들어가 버렸습니다. 최부료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네온사인이 비에 번져 일렁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 화려한 불빛의 주인이 될 줄 알았습니다. 30억짜리 아파트, 5성급 호텔, 부잣집 사위. 하지만 지금 그에게 남은 건 찢어진 바지와 악취,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윙윙 울리는 휴대폰뿐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액정에 뜬 메시지. 회사 단체 대화방이었습니다. 김대리 대박. 최 이사님 찌라시 보셨어요? 어머니가 택시기사인데 고속도로에 버리고 튀었대요. 박 과장 헐, 인성 실하냐? 사장님 귀에 들어가면 바로 징계감인데? 이 전무 최부료 이사, 내일 아침 사장실로 직행하세요. 해명 준비하시고. 휴대폰이 힘 빠진 손에서 미끄러져 빗물 웅덩이에 처박혔습니다. 최부료는 머리를 감싸 쥐고 빗속에서 절규했습니다. 땅을 치고 아스팔트를 긁어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발. 그제야 어머니를 찾았지만 남이녀의 택시는 이미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차가운 빗물만이 그의 등짝을 때리며 남이녀가 흘렸던 눈물의 무게를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남이녀 씨의 집, 구질구질한 단칸방이 아닌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남이녀 씨는 젖은 옷을 벗어 던지고 뜨거운 물에 샤워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쌀밥에 김치찌개 하나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아들이 오면 주려고 아껴뒀던 굴비 2마리도 노릇노릇하게 구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들 숟가락 위에 올려줬을 굴비살을 남이녀 씨는 크게 떼어 자신의 밥그릇에 올렸습니다. 맛있다. 그녀는 오물오물 밥을 씹어 넘겼습니다. 목이 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속이 뻥 뚫린 듯 밥맛이 꿀맛이었습니다. 그녀는 달력에 크게 적혀있던 아들 상견례라는 동그라미를 빨간 매직으로 죽죽 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새로운 글씨를 꾹꾹 눌러 썼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했지만 입가에는 단단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이제 냄새나는 건 아들의 인생이지 그녀의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밥상에서는 구수한 굴비 냄새와 향긋한 밥 냄새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밤의 폭우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맑고 쨍한 날씨였습니다. 남이녀 씨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평소 같으면 허리가 쑤셔서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내며 일어났을 텐데 오늘은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안방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건너편 방 금지된 성역이나 다름없었던 아들 방으로 돌진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닦아놓았던 트로피들, 아들이 입던 옷, 초등학교 때 받은 상장들. 어제까지만 해도 그것들은 남인여 씨의 훈장이자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눈에는 그저 공간만 차지하는 예쁜 쓰레기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고물상이죠? 여기 미아동인데 트럭 한 대 보내셔? 싹 다 실어가게. 남인여 씨는 전화를 끊자마자 대형 쓰레기 봉투를 쫙 펼쳤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아들의 명패 최부료 이사가 쓰레기 봉투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벽에 걸린 명문대 졸업장, 찍 경쾌한 소리를 내며 반으로 갈라져 봉투행입니다. 옷장에 걸린 아들의 철 지나간 명품 코트들, 이걸 입혀놓으니 껍데기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썩은 문드러진 줄도 모르고 남인여 씨는 망설임 없이 옷들을 끄집어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지만 그 먼지조차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30분 뒤 땀을 뻘뻘 흘리며 도착한 고물상 주인 아저씨가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아니 사모님, 이거 다 멀쩡한 건데? 이 전공 서적들은 비싼 건데 진짜 버려요? 다 가져가쇼. 돈 안 줘도 되니까 내 눈에 안 보이게 싹 다 치워주쇼.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고물상 트럭이 짐을 싣고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남인여 씨는 손을 탁탁 털었습니다. 텅 빈 아들 방. 휑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은 꽉 찬 듯 후련했습니다. 남인여 씨는 은행 번호표를 뽑고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품에서 낡은 통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겉표지가 닳고 다른 그 통장에는 매직으로 굵게 내 새끼 결혼 자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입금하시게요? 은행 직원이 상냥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남인여 씨는 고개를 저으며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니, 해지해줘. 네, 해지요? 직원이 통장 잔액을 확인하더니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고객님, 이거 10년 넘게 부으신 거잖아요. 만기 얼마 안 남았는데 이자가 꽤 돼요. 그리고 이거 아드님 결혼 자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정말 해지하시게요? 남인여 씨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결혼 자금 맞아요. 근데 신랑이 죽었어. 네. 아이고. 세상에. 직원이 숙연해지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농담이고 그놈한테 줄 돈 있으면 내가 지나가는 똥개한테 소고기를 사 먹이지. 잔말 말고 현금으로 싹 다 뽑아줘요. 빳빳한 신권으로 5만 원권 2,000장, 1억 원. 쇼핑백에 묵직하게 담긴 그 돈을 받아들자 남인여 씨의 손끝이 찌릿했습니다. 불효야. 내가 탐내던 그 10억 집은 내 노후 자금이고 이 1억은 내 위로금이다. 넌 10원짜리 하나도 못 가져간다. 이제부터 진짜 반란의 시작이었습니다. 남인여 씨의 택시가 백화점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라면 가격표 보고 기겁해서 도망쳤을 7층 가전 매장. 그녀는 당당하게 최고급 안마의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거 얼마요? 아, 고객님. 이건 저희 브랜드 최상위 모델이라 800만 원. 일시불. 당장 오늘 배송해. 직원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남인여 씨는 체험용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기계가 뭉친 어깨와 허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시원하다. 평생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굽었던 등, 택시 운전하느라 굳어버린 허리가 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작 살걸.
이 좋은 걸 왜 아들 장가 보내고 나면 산다고 미뤘을까? 그 다음은 3층 여성복 매장. 그녀는 마담 프라자 코너에서 가장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와 빨간색 재킷을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 선 남이녀 씨. 어머, 고객님. 피부가 고우셔서 원색이 너무 잘 받으세요. 그래요? 그럼 이 구두랑 저 가방까지 세트로 다 주세요. 아, 내 옷태그는 떼고 갈 거니까 헌 옷은 버려줘요.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든 남이녀 씨가 백화점을 나서는 발걸음은 런웨이를 걷는 모델보다 당당했습니다. 좋다. 여기가 천국이네. 거실 한가운데 텅 빈 아들방을 바라보는 위치에 떡하니 자리 잡은 최고급 안마의자. 남이녀 씨는 그 위에 누워 최고급 찜질 모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새로 산 65인치 TV에서는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의 콘서트 실황이 빵빵한 사운드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배달시킨 특대 모둠회와 시원한 맥주 한 캔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 올 때 주려고 아껴뒀던 굴비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호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다시 버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이녀 씨는 안마의자 리모컨을 조작해 강도를 강으로 높였습니다. 아이고, 시원해라. 밖에서 누가 왔는지 뻔했습니다. 최부류. 그놈이 기어코 찾아온 것입니다. 비밀번호는 091호. 아들 생일이었습니다. 남이녀 씨는 20년 동안 현관 비밀번호를 아들 생일로 해두었습니다. 아들이 언제든 편하게 들어오라고요. 하지만 오늘 낮 열쇠 수리공을 불러 가장 먼저 한 일이 비밀번호 변경이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는 천사. 나 자신을 천사처럼 아끼며 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엄마 안에 있지? 문 좀 열어봐. 나 불효야.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부술 듯 두드리는 소리가 안마의자의 진동과 묘하게 박자를 맞췄습니다. 남이녀 씨는 인터폰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화면 속에 비친 아들의 몰골은 가관이었습니다. 어제 그 더러운 양복 그대로 머리는 산발이 된 채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퀭하고 입술은 부르터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지갑도 없고 갈 데도 없어. 카드도 다 정지됐단 말이야. 문 좀 열어줘, 제발. 남이녀 씨는 수화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터폰의 음성 전달 버튼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나야 나. 불효. 비밀번호 왜 바꿨어? 091호 아니야? 아, 불효씨? 우리 아들 불효는 3년 전에 죽었는데. 댁은 누구셔? 엄마, 장난치지 말고. 나 지금 죽겠어. 회사도 잘리고 세라한테도 차였어. 나 쫄딱 망했다고. 망했어? 잘 됐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더라. 파이팅 해라. 엄마. 아, 그리고 여기 문 두드리지 마라. 시끄러워서 내 안마의자 힐링타임 방해되니까. 한 번만 더 두드리면 주거침입으로 경찰 부른다. 나 알지? 신고하면 진짜 하는 거. 남이녀 씨는 툭 버튼을 껐습니다. 밖에서 엄마 하는 절규가 들렸지만 그녀는 다시 TV 볼륨을 높였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했더냐, 으하하. 트로트 가락에 맞춰 남이녀 씨가 어깨춤을 췄습니다. 맥주 캔을 따는 치잉 마이너스 소리가 그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답게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문 밖의 아들은 굳게 닫힌 철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안에서는 웃음소리와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밖은 춥고 어둡고 배가 고팠습니다. 자신이 냄새난다고 무시했던 그 집, 그 어머니의 품이 지금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곳이라는 걸 최부료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은 이제 아들 생일로는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최부료는 어떻게든 수습해보겠다는 일념으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며칠째 갈아입지 못한 쉰내 나는 양복, 떡진 머리. 그가 회전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로비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오가던 로비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곧 벌떼가 우문거리는 듯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기 봐. 최 이사 아니야? 몰골이 왜 저러냐? 야, 너 찌라시 못 봤어? 그 페륜남이 저 사람이래. 진짜? 늙은 노모 고속도로에 버리고 튀었다는 그 인간? 와, 사람이 아니네. 직원들은 스마트폰 화면과 최부료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경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SNS와 메신저를 통해 퍼진 강남 대기업 모임원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글은 이미 조회수 수십만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최부료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90도로 인사하던 경비원조차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그는 도망치듯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부료 씨, 인사팀장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뒤에는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김 부장. 나 지금 급하니까 비켜봐. 사장님 뵙고 설명드려야. 사장님 뵐 필요 없습니다. 이미 지시 내려왔습니다. 김 부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최부료의 가슴팍에 툭 던졌습니다. 해고 통지서입니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및 회사 명예 실추. 징계위원회 열 것도 없이 즉시 해고입니다. 뭐요? 내가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개처럼 일했는데 이까짓 소문 하나 때문에 자른다고? 소문? 강세라 양측에서 녹취록까지 보냈더군요. 부모는 죽은 셈 친다. 고려장 지낸다. 그게 소문입니까? 당신 본심이지. 김 부장은 혀를 차며 최부료의 목에 걸려있던 사원증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이거 반납하시고 지금 당장 나가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 불매운동 터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아니, 잠깐만. 김 부장, 우리 형 동생 하던 사이잖아. 형? 누가 페르나랑 형 동생을 합니까? 우리 부모님 욕보이게. 끌어내. 보안 요원들이 최부료의 양팔을 잡고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그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며칠 전 5성급 호텔 입구에서 당당하게 내리던 그 다리는 이제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서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직원들이 그를 비웃으며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최부료는 황급히 얼굴을 가리고 골목길로 도망쳤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법인 카드는 정지되었고 개인 계좌는 세란의 집안에서 건 소송 때문에 가압류가 들어올 판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원이 꺼져 있거나 라는 기계음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편의점 앞 파라솔에 앉아 컵라면을 먹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 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엄마가 끓여주던 김치찌개. 불현듯 어머니의 밥상이 떠올랐습니다. 사업한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3년 동안 찾아가지 않았던 집. 하지만 언제 가도 따뜻한 밥이 차려져 있을 것 같았던 그곳. 엄마. 최부료는 홀린 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일단 살고 봐야겠다는 본능이 그를 미아동으로 이끌었습니다. 익숙한 골목길, 가로등 불빛이 깜빡거리는 그 길 끝에 어머니의 집이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선 최부료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어제 고속도로에서 들었던 어머니의 서슬 퍼런 일갈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엄마잖아. 자식이 싹싹 비는데 안 받아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 화나서 그러신 거지. 내가 가서 무릎 꿇고 울면 못 이기는 척 문 열어주실 거야. 그는 여전히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무한 리필되는 공짜 반찬 정도로 여기는 그 오만한 착각 말입니다. 그는 현관문 도어락 앞에 섰습니다. 익숙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생일. 20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 없었던 그 비밀번호.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최부료는 당황했습니다. 손이 미끄러졌나? 다시 한번 천천히 눌렀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그제야 최부료는 현관문 도어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빨간 불빛이 그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는 이제 이 집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어머니의 선언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착각을 합니다. 부모는 늘 그 자리에 있는 오래된 나무인 줄 압니다. 내가 필요할 때 가서 그늘에 쉬고, 내가 열매가 필요하면 가지를 꺾고, 심지어 내 앞길에 방해된다 싶으면 뿌리째 뽑아 옮기려 해도 나무는 아프다는 소리 없이 그 자리에 있어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나무도 상처를 입으면 수액을 흘리고 뿌리가 다치면 말라 죽는다는 것을. 부모의 헌신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라 제사를 태워 빛을 내는 양초라는 것을 말입니다. 최부료가 눌렀던 091호. 그 숫자는 어머니 남이녀가 평생을 아들 중심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였습니다. 내 생일도 내 기념일도 아닌 오직 자식이 세상에 태어난 날을 집을 지키는 암호로 삼았던 그 헌신의 세월. 하지만 아들은 그 암호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밖에서 똥을 묻히고 들어와도, 사람을 치고 들어와도 그 번호만 누르면 어머니라는 성역이 자신을 숨겨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번호는 지워졌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는 것은 어머니의 세상이 더 이상 아들을 중심으로 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구라 불리던 어머니의 행성이 궤도를 수정한 것입니다. 엄마, 엄마, 나야, 부료. 최부료는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비밀번호 왜 바꿨어? 내가 잘못했어. 나 진짜 갈 데 없단 말이야.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이녀는 안마의자에 앉아 CCTV 화면으로 아들의 절규를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맥주 한 모금을 삼키며 말이죠. 최부료는 문에 등을 기대고 주르륵 미끄러져 앉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한기가 엉덩이를 타고 척추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딛고 서 있던 땅이, 자신이 숨쉬던 공기가 사실은 어머니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 그림자가 사라지자 세상의 뙤약볕이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운지 그는 맨몸으로 처절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밥 좀 줘. 나 배고파. 38살 먹은 대기업 이사 출신 남자가 대문 앞에서 5살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응석을 받아줄 사람은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가장 든든했던 아군은 그가 스스로 등 뒤에서 칼을 꽂아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밤바람이 윙윙 불어와 최부료의 젖은 등을 때렸습니다. 그 바람 소리가 마치 이렇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있을 때 잘하지 그랬니? 버스는 떠났다. 영원히. 후회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입가에 닿았습니다. 짜고 썼습니다. 어머니가 흘렸던 피눈물의 맛보다는 덜하겠지만 최부료 생애 처음으로 맛보는 인생의 쓴맛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골목길 가로등도 졸고 있는 시간, 최부료는 차가운 철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무릎의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였지만 그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두고 온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목이 쉬어 쇳소리가 났습니다. 배고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데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어요. 죄송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거실 안. 남인여 씨는 인터폰 화면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면 속 아들은 30년 늙어버린 듯 초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남인여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나가 내 새끼, 밥은 먹었냐며 안아주고 싶은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안 된다. 지금 문을 열면 놈은 평생 괴물로 산다. 이건 벌이 아니다. 이건 수술이다. 남인여 씨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리자 최부료가 화들짝 놀라 인터폰에 매달렸습니다. 엄마, 엄마 맞지? 나 부료야. 문 좀 열어줘. 나 이제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10억? 30억? 다 필요 없어. 그냥 엄마 아들이면 돼. 최부료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바닥을 치고 나니 돈도 명예도 신기루더군요. 진짜 내 편은 이 문 안의 어머니뿐이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남인여 씨가 차갑게 아주 건조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돈 필요 없다고 했냐? 진짜야. 맹세해. 나 그 집 유산 상속 포기 각서라도 쓸게. 그러니까 문만 열어줘. 그래. 잘 생각했다. 남인여 씨는 옆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집 10억 그리고 내가 모은 현금 1억. 오늘부로 독거노인 지원재단에 전액 기부 약정했다. 네. 최부료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변호사 공증까지 마쳤다. 내가 죽으면 내 전 재산은 사회로 환원된다. 너한테 갈 유산은 숟가락 하나도 없다. 그래도 내 아들 하겠냐? 인터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인여 씨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것은 테스트였습니다. 만약 여기서 아들이 화를 내거나 실망하는 기색을 보인다면 그녀는 정말로 인연을 끊을 작정이었습니다. 1초, 2초, 3초. 최부료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어머니. 그 돈, 저 같은 놈한테 오는 것보다 그게 맞아요. 처벌받는 게 맞아요. 돈이 아까워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지난 날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어머니가 그런 결단을 내리기까지 겪었을 고통이 느껴져서 우는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남인여 씨의 눈에서도 기어이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래. 아직 아주 썩지는 않았구나. 내 아들 부료, 아직 사람 될 싹은 남아 있었구나. 하지만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해둔 봉투 하나를 현관문 밑틈새로 쑥 밀어 넣었습니다. 흰 봉투가 최부료의 무릎 앞으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를 위한 마지막 유산이다. 남인여 씨가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없다. 대신 빚을 주마. 빚? 이요? 열어봐라. 최부료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돈 대신 낡은 가계부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인여 씨가 30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하며 기록해온 운행일지이자 가계부였습니다. 1995년 3월 5일. 비용. 부료 입학식 가방 사주려면 오늘 야간 운행 더 뛰어야 함.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픔. 2002년 7월 20일. 폭염. 불효대학 등록금 400만 원. 식당 설거지 선불 가불함. 손이 부르터서 핸들 잡기가 힘들다. 깨알같이 적힌 메모들. 피와 땀으로 얼룩진 종이 냄새. 그것은 가계부가 아니라 어머니의 뼈를 갈아 만든 육아일기이자 최불효라는 인간을 만든 설계도였습니다. 불효야. 네. 어머니.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가 그동안 입고 먹고 쓴 그 모든 것들이 내 살점이었다. 너는 그걸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냄새난다고 비웃었겠지. 남인여 씨의 목소리가 떨리지만 힘있게 울렸습니다. 다시 내 아들이 되고 싶으냐? 네. 제발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다면 증명해라. 말로 하는 사과? 필요 없다. 눈물? 그것도 필요 없다. 남인여 씨는 화면 속 아들을 노려보며 재교육 미션을 선포했습니다. 지금부터 내 힘으로 살아라. 내 이름, 내 도움, 내가 가진 그 허울 좋은 학벌, 경력. 다 버리고 맨몸으로 부딪혀라. 공사장 막노동을 하든 식당 불판을 닦든 상관없다. 내 땀으로 내 노동으로 정당하게 번 돈 1,000만 원. 그 돈을 모아와라. 1,000만 원. 이요? 단 남에게 빌리거나 훔친 돈은 안 된다. 오직 내 땀 냄새가 밴 돈이어야 한다. 그 돈 1,000만 원을 들고 와서 내 앞에 내놓아라. 그때 그 돈에서 나는 냄새를 맡아보마. 남인여 씨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만약 내 돈에서 내가 30년 동안 풍겼던 그 치열한 삶의 냄새가 난다면 그때는 문을 열어주마. 밥도 차려주마. 그것은 조건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돈의 노예가 아닌 주체적인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려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가거라. 사람 되어서 다시 와라. 뚝. 인터폰이 끊어졌습니다. 최불효는 멍하니 끊어진 인터폰과 손에 든 낡은 가계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가계부 속 어머니의 글씨가 눈물에 번져 일렁였습니다. 우리 불효, 판사 되라고 사준 법전 5만 원 오늘 점심 굶음. 최불효는 가계부를 가슴에 품고 대문 앞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어머니의 품처럼 느껴졌습니다. 38살 먹은 못난 아들은 그날 밤 대문 앞에서 생애 처음으로 부모의 무게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거실 안. 남인여 씨는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미와 자식이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달랐습니다. 어제의 눈물이 절망이었다면 오늘의 눈물은 산통이었습니다. 못난 아들을 사람으로 다시 낳기 위한 늙은 어미의 위대한 산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남인여 씨는 아들이 비틀거리며 골목길을 내려가는 모습을 CCTV로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달력에 적혀 있던 인생 독립 1일차라는 글귀 아래에 작은 글씨를 덧붙였습니다. 아들 육아 2회차 시작. 이번엔 호랑이처럼 키운다. 화려한 조명이 무대를 비추고 웅장한 음악이 홀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1회 K시니어 슈퍼모델 선발대회 현수막이 크게 걸린 무대 뒤 대기실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거울 앞에 앉은 남인여 66세 씨는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1년 전 비 오는 밤 택시 운전대를 잡고 떨던 그 손은 이제 없었습니다. 곱게 네일 아트를 받은 손, 꼿꼿하게 펴진 허리, 은발을 우아하게 빗어 넘긴 그녀의 모습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남인여님, 5분 뒤 입장입니다. 준비되셨죠? 스태프의 외침에 남인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살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은 더 이상 고생의 흔적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녀야, 떨지 마라. 너는 고속도로 갓길에서도 살아 돌아온 여자다. 이까진 무대가 대수냐? 그녀가 입꼬리를 올리며 립스틱을 고쳐 바르려던 찰나였습니다. 선생님, 밖에서 어떤 분이 이걸 전해달라고 하셔서요. 진행 요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은 쇼핑백 하나를 건넸습니다. 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화려한 쇼핑백들이 즐비한 대기실에 꼬질꼬질한 때가 묻은 낡은 종이 가방 하나가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남이녀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투박하고 촌스러운 포장, 그리고 그 안에서 풍겨나오는 미묘한 냄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은 안전한 켤레와 고무줄로 칭칭 감은 현금 뭉치, 그리고 꼬깃꼬깃 접힌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돈뭉치,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뒤섞인 낡은 지폐들. 어디서 기름때가 묻고 어디서 땀에 절었는지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것은 1년 전 남이녀 씨가 아들에게 내주었던 과제. 내 땀으로 번 돈 1,000만 원이었습니다. 남이녀 씨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예전에 그 명필 만년필 글씨체는 온데간데 없고 손가락 마디가 굵어져 펜을 쥐기 힘든 사람의 필체였습니다. 어머니, 불효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처음 쫓겨났을 땐 솔직히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며칠 있으면 문 열어주시겠지, 돈 떨어지면 연락 주시겠지. 그런 썩어빠진 기대를 버리는 데만 석 달이 걸렸습니다. 편의점 알바도 잘리고 노숙자 쉼터를 전전하다가 결국 인력사무소에 나갔습니다. 처음 벽돌을 지고 계단을 오르던 날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찜질방 구석에서 끙끙 앓다가 문득 생각나더군요. 어머니가 제 대학 등록금 내던 날 허리에 파스를 5장이나 붙이고도 웃으시던 모습이요. 저는 그때 그 파스 냄새가 싫다고 코를 막았었죠. 그런데 제가 막노동판에서 땀을 흘려보니 알겠습니다. 그건 쉰내가 아니라 뼈가 삭는 냄새였습니다. 자식이라는 짐을 지고 무너지는 뼈를 억지로 붙들고 버티던 어머니의 비명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이 돈 1,000만 원. 지난달 공사 현장에서 야간 작업까지 해서 번 돈입니다. 남들처럼 깨끗한 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시멘트 가루 묻고 제 땀 냄새가 배어 꼬질꼬질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이제 이 냄새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냄새가 나야 비로소 밥 한 숟가락 떳떳하게 넘길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 어머니의 무대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감히 앞에 나설 면목이 없어 이렇게 마음만 두고 갑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 최고의 5성급 기사님이셨습니다. 부디 이제는 어머니 자신의 인생을 운전하십시오. 죄인 불효올림. 툭. 편지 위로 물방울 하나가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했습니다. 남이녀 씨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기실의 소음이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코끝에 맴도는 아들의 땀 냄새. 그 쿰쿰하고 비릿한 냄새가 오늘따라 세상 어떤 최고급 향수보다 향기롭게 느껴졌습니다. 남이녀 씨, 입장하세요. 큐사인이 떨어졌습니다. 남이녀 씨는 눈물을 훔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보낸 낡은 지폐 뭉치를 핸드백 속에 깊이 넣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오늘 무대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부적이었습니다. 가자, 미녀야. 보여주자. 화려한 조명이
남인여 씨를 감쌌습니다. 음악이 클라이맥스로 치달았습니다. 그녀가 런웨이 위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또각, 또각. 그녀의 워킹은 다른 모델들과 달랐습니다. 젊은 모델들이 흉내낼 수 없는 깊이와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그녀의 지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사고로 잃고 갓난쟁이 아들 없고 울던 밤. 20년 전 식당 주방에서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하던 붉은 손. 10년 전 택시 안에서 김밥을 우겨 넣으며 졸음을 쫓던 새벽. 그리고 1년 전 비 오는 고속도로에서 아들을 내려놓던 그 결단의 밤. 남인여 씨의 눈빛은 그 모든 세월을 관통해 온 자의 초월적인 평온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객석 어딘가에 있을 아들을 향해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보아라, 아들아. 내가 촌스럽다고 무시했던 내 애미다. 냄새난다고 피했던 내 애미다. 하지만 나는 진흙탕 속에서도 꽃을 피웠다. 너도 피워라. 내가 서 있는 그 진흙탕이 실은 가장 비옥한 땅이다. 남인여 씨가 런웨이 끝에 서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녀가 턱을 치켜들고 당당하게 정면을 응시하자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브라보, 남인여. 멋지다. 쏟아지는 환호 속에서 남인여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65년 인생 중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미소였습니다. 무대에서 가장 먼 곳, 조명도 닿지 않는 어둠 속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 바지에 낡은 점퍼를 걸친 남자, 최부류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손은 거칠게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빛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최부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존경과 감사 그리고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름답다. 우리 엄마. 그는 퉁퉁 부은 손바닥이 아프도록 박수를 쳤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는 생애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어머니를, 아니 한 인간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남인여 씨가 퇴장하며 무대 뒤로 사라질 때까지 최부류는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그는 눈물을 닦고 뒤돌아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방향은 확실했습니다. 다시 공사 현장으로 땀 냄새 나는 그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뒷모습은 초라해 보였지만 그 그림자는 예전보다 훨씬 크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건배.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남인여 씨는 시니어 모델 동료들에 둘러싸여 축하를 받고 있었습니다. 대상 트로피가 테이블 위에서 번쩍거렸습니다. 어머 언니, 오늘 워킹 진짜 대박이었어. 무슨 여왕님인 줄 알았다니까? 그러게. 비결이 뭐야? 표정이 어떻게 그렇게 사연 있어 보이면서도 당당해? 동료들의 질문에 남인여 씨가 샴페인 한 모금을 우아하게 마셨습니다. 탄산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짜릿한 느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5성급 호텔에 가겠다고 갑질하던 아들을 태우고 달리던 그 도로가 저 아래로 내려다 보였습니다. 비결? 남인여 씨가 씩 웃으며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운전이지. 운전? 택시 운전? 그래. 인생이라는 택시 운전. 손님 눈치 보느라, 목적지 맞추느라, 내비게이션 따라가느라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야 알겠더라고.
남인여 씨는 창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핸들은 내가 잡고 있다는 거. 손님이 개차반이든 길이 험하든 핸들 잡은 내가 5성급이면 그 차는 리무진이라는 거. 동료들이 오명언이다 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자, 다들 잔들어. 남인여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라운지 발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과거에 질질 짜지 말고, 자식 놈한테 목매지 말고, 남은 인생 우리 멋대로 우리 맘대로 질주해보자고. 좋아. 내 인생 지금이 5성급이다. 위하여. 수십 개의 샴페인 잔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남인여 씨는 고개를 젖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통쾌한지 1년 전 고속도로의 천둥 소리조차 기죽을 만큼 시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부모이자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모두 나 자신이라는 인생 택시의 기사입니다. 자식을 위해 내 핸들을 놓아버리는 순간 사고는 납니다. 자식 또한 부모라는 내비게이션에만 의존하는 순간 길을 잃습니다. 사랑한다면 때로는 갓길에 세워 내려주어야 합니다. 비바람을 맞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알게 되니까요. 내 두 다리로 걷는 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나를 태워주었던 그 낡은 택시가 얼마나 따뜻했는지를. 나는 오늘도 달립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목적지는 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고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5성급 호텔이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운전대는 지금 누가 잡고 계십니까?